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대부분의 아시는 분들이시지만, 제가 사는 그 경기도 양평의 산속은 저희 집 앞에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놀이터가 이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 가서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돌멩이를 탁탁 던져요. 그 개울가에 돌을 던지면 돌이 바로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을 던져갖고 던지면 물에 가라앉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돌을 어떻게 하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 돌을 던졌는데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호박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을 던졌는데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표면 위에 던진다. 네? 표면이 빠르게 수제비로 네. 표면 위에 던진다. 그래도 언젠가 가라앉지 않을까? 물체 위에다. 네? 물체 위에다 얹는 조금 더 이제 네. 종이나 예를 들어 받침대 위에다 나를 얹는 또 다른 분. 돌을 안 던진다. 돌을 안 던진다. 돌을 안 던지면 된다. 야, 인생이라는 돌은 무조건 던지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이 돌이 가라앉지 않을까? 배 위에 던진다. 네? 배 위에 던진다. 누구요? 배 위로. 자, 일단은 비싸게 맞힌 분은 좀 싼 호박죽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렇게 빨리 맞히신 분들은 강의가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요. 좀 천천히 맞춰야 되는데, 저분은 그래도 맞췄으니까 전복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인데 가능하면 견고하고 큰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작은 돌이 아니라 아마 견고하고 큰 배를 만든다면 굉장히 큰 바위를 올려놔도 이 바위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는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요만큼도 근심 걱정이 없다, 모든 것이 순탄하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짐을 물속에다가 빠뜨려 나가고 되면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배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계곡에서 냇가로 흘러가서 냇가에서 강으로 해서 바다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담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분노를 갖다 조절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누나들 4명을 낳고 아들 5번째로 저를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어머니한테 태교 같은 걸 하지 않으시고, 아마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아버지가 무섭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굉장히 막 스트레스, 막 욕구,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굉장히 저만의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저희 셋째 누나가 앞에 와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저는 누나들이 뭐라 그러면 누나들한테 싸우는데, 막 누나들한테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막 낯들고 칼 들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나들한테.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또라이라고 저한테 맨날 이러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심각했냐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다 고쳤기 때문에 처음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제가 꽤 오래전 한 몇 년 전부터 이 정신병을 고쳤어요. 저희 아내가 오늘 오면 원래 인터뷰를 해주기로 했는데 완도에 출장을 가서 못 했는데,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제가 정신병 있는지 몰랐다고. 어느 정도 정신병이 있었냐면, 제가 아마 한 4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산속에서 전기불도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가만히 저녁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해 오면서 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막 어떤 막 이상한 쪽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블랙홀 같은 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어떻게 그걸 주체를 못 해갖고 그 옛날 시골집에 보면 이 창호지엔 문짝 있잖아요. 경첩해갖고 그걸 막 치고 나가가지고 막 마당으로 막 장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화장실에 갖고 이 똥똥에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보면은 이 똥똥이라고 그래갖고 이만한 화장실에 커갖고 아버지가 나무 갖다 이렇게 가로질러갖고 그 위에서 볼일 봤잖아요. 혹시 옛날 시골에서 그런 거 겪으면 보셨어요? 네. 거기 빠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끈에다가 그 다 모든 걸 우물이 있어갖고 바가지로 우물을 파고 다 닦아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정신병이 시작을 되는 건데, 결혼하고도요, 막 그 밤에 막 저도 모르게 이 정신병이 심해져갖고 막 팬티 입고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본다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막 창피해 죽겠어 속 가서 결혼했다고. 저희 딸이 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데 큰 통유리가 있는데 이 분노 조절이 잘 못 돼갖고 그냥 갖다가 유리를 갖다 박아갖고 이게 왕창 깨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죠. 이런 타고난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꿈과 목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꿈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항상이 많았는데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제가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이상하게 우리 또 셋째 누나오니까 셋째 누나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날도 제가 일본 유학 가는데 저를 데려다 주려고 김포공항에 이제 태워다 줬어요. 차로다가.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돌아서 집에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그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를 보면서 내가 정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을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내가 일본 가서 정말 공부해갖고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한국에 올 때는 엄청난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일본을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뭐 학비를 누가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꽃장사를 했어요. 꽃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비가 정말 바켓으로다가 이렇게 양동이가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봉고차 뒷문 열어놓은 데서 있는데 쫙 막고 있는데 제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은 참 고난스럽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부모님도 원망해보고 형제도 원망해보고 학교도 원망해보고 제가 열심히 못한 것도 원망하고 막 그러고 살았죠.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 그러다가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원래 목표로 5년 하고 갔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중간에 들어오게 됐어요. 동경신을 내다보면서 내가 유학을 끝까지 완성은 못하고 가지만 한국 가서 나는 엄청난 큰 사업가가 돼야지 하고 사실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 23년, 4년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죽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할 기회가 있어서 일본을 동경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그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호텔에서 막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가 곱슬머리라 비가 맞으면 엄청나게 철사추처럼 뻣뻣해지면서 막 꼬부라져요. 그래갖고 이거 뭐야, 왜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산을 그렇다고 뭐 편의점 가서 우산 사기도 뭐하고.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길래 짜증이 너무 나갖고 어쨌든 간 지하철까지 겁나게 뛰어가서 이제 그 하네다 공항을 갔는데 약간 그 빗줄기가 되다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행기 안 떠서 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월요일날 약속도 있어서 안 되는데 하는데 결국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딱 뜨는데 그때서야 비행기가 뜨면서 밑에는 이렇게 흐리고 비가 약간 오면서 좀 이렇게 흐렸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비행기가 뜨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 구름이 위로 올라가니까 비행기에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비행기에. 이거 희한하다? 그리고 조금만 와보니까 구름 위에 엄청난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요. 그 옆에 후지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힐링 콘서트를 할 건데, 이번에는 나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데, 저 밑에 구름 아래는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위로 하늘에 올라가니까 찬란한 불빛이 비치잖아. 저는 지금까지 이런 욕구불만, 늘 막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구름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데서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한테 사회 때 힐링 콘서트는 오늘 부랴부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3단계, 레벨 하, 레벨 중, 레벨 상 있는데, 하는 이렇게 구름 안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이걸 사회적 기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이 밑에서 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먹구름이 있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2주 동안 이 힐링 콘서트를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저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좀 시비 걸면 바로 승질나면 문부터 내리고 쫓아 내려갖고 싸우잖아요.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누가 욕을 하거나 반응을 일으키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꼭 오라 그랬어요. 저 뒤에 한 분이 계세요. 파란 옷 입고 있는데, 저분은 저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인 주려고 여기 앉으라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았는데, 이런 사람은 늘 고단스러운 거야.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구름 아래 먹구름에 레벨 하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바로 외부적인 환경에 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헤라클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헤라클라스가 아주 좁고 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사과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네? 자기도 모르게 이걸 뻥 찼어. 그랬더니 사과가 뿡 날아가는데 저쪽에 뚝 떨어졌는데 수박만 해지네? 저 뭐야 이거? 이게 뭐 찼더니 이게 수박만 해졌어? 사과만 하니까 그냥 더 세게 수박만 해서 뺑 넣어서 찼더니 이게 뿡 날아가는 저만 했더니 양동이만큼 커진 거야. 이놈 봐라, 내가 헤라클라스인데 감히 내 앞에서 센 놈 앞에서 네가 더 커져? 딱 보니까 쇠몽댕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쇠몽댕이가 그걸 내려쳤더니 이 양동이만한 돌멩이가 집채만한 돌멩이가 돼갖고 앞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헤라클레스가 감히 나한테 이게 덤벼들어 우통을 다 벗고 이 바위를 들으려니까 안 들리고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런데 마침 아테네의 여신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 큰 바위를 헤라클레스가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 아테네의 여신이 가서 노래를 싹 부르면서 이 집채만한 돌멩이를 싹 어루만졌더니 싹 다시 조그만 사과만한 돌멩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테네의 여신이 한 얘기는, 분노는 당신 밖으로 내놓는 순간, 그리고 그걸 발산하는 순간 점점점 커지고, 그 점점점 커지는 것을 더 화를 내고 분노를 더 크게 키우면 점점점 커진다. 그렇지만 분노는 내뱉지 않고 안으로 갖고 갈수록 더 적어진다 라고 아테네의 여신이 얘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삶은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고단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거를 갖다가 분노로다가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먹구름 낀 이 구름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 위로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날따라 지금까지 비행기를 그렇게 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그 구름 위에 올라와서 후지산을 내려다 보면서 제가 있는 임용서가 저 하네다 공항에 있는 아주 요만한 모습의 임용서가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아주 임용서의 그 모습, 조금 아까 단 20-30분 전만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떡하지? 못 들 줄 알았어요.
막 그 걱정 근심을 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그 걱정 근심은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 인생도 그런 거구나.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에서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은 아주 하잘것도 없고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해낸 것이 내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저 찬란한 구름 위에 이 찬란한 레벨 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션 기법을 도입해야겠다. 엘리베이션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내가 요만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좀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위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엘리베이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 구름 아래 먹구름 끼고 천둥 치는 이 밑에서 바로 이 구름 위에 있는 레벨 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중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레벨 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레벨 중, 이 구름 끼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이 사회적 기후, 막 여러분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짜증나고 분노 일으키고 그런 이 사회적인 데에서 어떻게 하면 레벨 중이라고 하는 이 구름 같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주기 하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을 달리. 네? 생각을 달리. 내복이다 생각. 내복이다. 네. 저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 뭐 이건 죽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 생각한 것은 이 산과 하에 이 구름 아래와 구름 위에 중간에 구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쿠션이더라고. 이 쿠션이 저한테 인생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을 집에 있는 걸 갖고 와봤어요. 자, 우리 여기 김 사장이 바로 저한테 화를 내고 때리면 제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대고 맞으면 어때요? 덜 아픈 거야. 누군가 나에게 독소를 퍼마도 어떤 자극을 줘도 제가 바로 받아들이면 즉각적인 내가 반사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마음의 쿠션을 두고 있으면 어떤 욕을 해도 어떤 외부적 환경에 자극이 와도 나는 얼마든지 이 쿠션을 통해서 반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레벨 중이라는 것은 정화의 단계.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굉장한 나한테 욕을 하고 자극을 줘도 바로 내가 마음의 쿠션을 갖고 그래? 그리고 그 오는 자극을 한번 이걸 통과시켜서 오면서 그 기운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다시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분노를 이렇게 내뿜었나 생각했더니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마음의 쿠션이 없었구나. 이 마음의 쿠션을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마음의 쿠션이 결국은 자라서 나의 무거운 이 마음의 돌을 실현할 수 있는 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마음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나한테 자극을 한번 줘봐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에 이게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뭔가 도전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게 돼. 제가 이 마음의 쿠션을 딱 갖고 있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와도 화 안 낼 거야.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난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정말 냉철하게 내가 행동을 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이 보고가 올라왔어요. 베트남 점장이 도망을 갔대요. 어저께. 무려 거기에 돈이 4억이 넘게 투자됐고요. 전 직원이 거의 1년 가깝게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아 넣었어요. 와, 이 낙심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갖고 간 것 같아 그랬더니 한 1억 한 2, 3천 정도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 죽여버려 쫓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참아보자. 마음의 쿠션을 한번 둬보자. 일단 잡으러 가자. 그리고서 이제 직원들 3명과 저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일본에서 올 때 탔던 그 구름 위에 찬란한 불빛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저한테 분노가 일으키는 거야. 내가 이놈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이놈이 나를 배신을 해?
내가 베트남에 갈 적마다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베트남 돈 바꿔 갖고 가고 저는요 짠돌이라요.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요. 10,000원 쓰고 나머지 돈은 다 주고 왔어요. 너 힘드니까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이 속에서 그냥 막 우라가 치는 거야. 분노가. 한쪽에서는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마음의 쿠션을 놨는데 왜 그래? 이게 마음속에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갔어요. 갔는데 얘가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잖아. 베트남이 얼마나 넓어요. 그 하노이가 얼마나 넓어. 하노이에 걔가 머무르는 호텔을 정확히 찍어서 갔어요. 기가 막히게. 그랬더니 얘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호텔 주인한테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얘는 숨어버렸어. 4시간을 그 호텔에서 찾다가 못 찾고요. 어디 숨었는지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2시간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왔어요. 밤에 왔는데 더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그 호텔을 정확히 갔을 때 걔가 6층에서 내려다보는 걸 우리 직원이 딱 올려다봤는데 둘이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우리 같은 마음이 약해서 쫓아 내려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씹고 도망가 버렸잖아. 더 열받는 거 화가 나는 거야. 저 새끼 잡으면 진짜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일단 베트남 깡패를 사면 얼마인가 했더니 뭐 얼마 200만 원이면 죽여도 준대. 야 이거를 흥신소에는 20만 원이면 잡아다가 병신도 만들어준대네요. 한번 해볼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야 마음의 쿠션은 나 분노 내지 않기로 했잖아. 즉각적인 반응 일으키지 않기로 했잖아. 집에서 호텔에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또다시 제가 첫 번째 잡았던 방법을 똑같이 적용했고 두 번째 똑같이 가서 잡았어요. 그 걔가 도망가는 위치까지 다 쫓아가갖고 정확히 잡아갖고 잡아놨어. 근데 걔가 호텔에 바로 쳐들어가면 또 얘가 호텔 주인한테 다른 호텔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못 들어오게 할까봐 결국은 저희가 와버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얘를 갖다가 경찰서에 있다가 집어넣으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정도 이상만 횡령을 하면 거의 10년 이상을 감옥에 사는데 베트남의 감옥은 굉장히 악명 높은 징역이래요. 그렇게 고통스럽대. 얘를 여기다 둘까? 사람 잡아서 이걸 죽여야 되나? 별 밤새도록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머무는 호텔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를 잡으면 얘가 갑자기 또 호텔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까? 아니면 그 앞에다가 베트남 깡패들을 놨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잡으러 가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 내가 분노를 이렇게 조절하기로 했는데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방법을 다시 해보자. 내 마음에 쿠션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게 될까요? 했는데 제가 한번 믿어봐 해갖고 제가 차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친구한테 쫓아가면서 어떻게 썼냐면 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악연도 있고 인연도 있다. 나는 와 대호가는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고 대호가가 를 잡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너를 잡아서 내가 지옥 같은 감옥에서 10년 이상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부디 부탁하는 것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사건을 수습하기 바란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유수찬 부사장 또는 베트남 지사장을 찾아가서 협의점을 찾아라. 나는 내가 베트남 감옥에서 10년 이상 썼고 50살이 넘어서 나와 실패한 인생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더 큰 궁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단한 너의 삶을 난 받아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와라. 기다리는 대호가 대표이사 임용서.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머물른 402호 방 앞에다가 그 편지를 놨어요. 그리고 걔는 제가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난데 너가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일단 편지 한 통을 두고 갈 테니 이것을 읽어봐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 나와갖고 우리 지사장과 부사장한테 인수인계하고 저는 급해갖고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죠. 한국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1억 3천을 갖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업무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고 베트남에는 우리같이 뭐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다 현금 쓰고 영수증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웬만한 것들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옛날처럼 화가 나서 걔를 때리거나 감옥에 넣었으면 어때요? 걔 인생도 불쌍해지고 걔는 저를 엄청나게 원망했을 거야. 저는 늘 죽을 때까지 그 참지 못했던 분노에 대해서 저는 늘 후회를 하면서 노예처럼 살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를 용서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온 다음에 다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돈과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거야. 걔를 감옥에 보냈거나 때려갖고 걔가 안 도와줬으면 그걸 갖다 다 돈으로 메꿔야 되고 시간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걸 참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야, 인생이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살아가면서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500명, 1000명 모여있는 모임에 나가면 사회자가 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같은 죽이야기라고 있어요. 거기 죽이야기 대표이사 임명섭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요. 사람들은요 죽이야기가 본죽 죽이야기인 줄 알아요. 정말 죽기보다 왜 저를 소개했길래 꼭 본죽을 앞에다 대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분노가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막 욕심을 갖고 본죽을 이겨야겠다는 이 의욕만 앞서고 막 정말 이게 분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원들한테 야 혁신하자 하고 막 이거 만들어라 저거 해라고 해놓고 어때요? 조금 있다가 직원들한테 나오는 거야. 너 이것도 못해 다 때려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주고 또 안 되니까 때려치고 맨날 이것을 10몇 년 동안 해온 거야.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의 쿠션을 갖기 시작하고 요즘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분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세상에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제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점점점 키우고 싶다. 내 가정을 점점 평화롭고 평안하게 만들고 싶다. 나의 생활을 점점점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 바로 이 구름 위에 찬란한 이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에 올라가려면 이 중간에 공간, 마음의 쿠션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상태에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만 이 상태에 올라갔다라면 아마 제 옆에는 엄청난 인재가 있고요. 제 옆에는 엄청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전혀 안 고단하시구나. 고단합니다. 고단하시죠?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별로 고단하지 않아. 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만요. 꿈과 목표가 있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바등바등거리면 고단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원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더 그렇게 해야 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의견을 따라줘야만 원하는 대로 간다고 생각해 내 거를 내세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고단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고단한 삶을 이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배를 만드는데 바로 이 마음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마음속에 마음의 쿠션을 만드시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와도 이 쿠션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고 나는 가장 긍정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걸 바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으로다가 나는 대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안 좋은 결과,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후회를 하다 보면 늘 삶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아주 미래적으로다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찬란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쿠션을 만들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쿠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